아까 조정산당 40분 전에 다 맞춰놨는데 화면이 어디로 갔는지 앞부분이 다 날아갔는데요. 일단 앞부분의 내용은 오늘 이제 탄수화물 강의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탄수화물 앞부분에 이제 탄수화물이 어떤 건가부터 이제 나와 있어요. 제가 앞에 이제 없어진 장은 조금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탄수하고 수화물의 합쳐진 개념이 이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의 분자 구조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이제 거의 자연의 식물에서 이제 많이 얻게 되죠. 그래서 식물은 그럼 어떻게 이제 탄수화물을 만드냐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제 이용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배웠던 거 조금 기억해 보시면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산소를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그 탄수화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또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우리의 생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데 쓰이는 우리가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단백질에 이어서 탄수화물이 중요한 이제 우리의 열량 에너지로 이제 쓰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소화가 되는지 이제 그 앞에 두 장은 제가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당이 이제 그러니까 1탄당, 2탄당. 탄소가 이제 한 개 있느냐, 두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뭐 이당류, 그다음에 다당류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10개 이상 붙어진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설탕부터 올리고당부터 뭐 이렇게 글리코겐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당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앞부분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나중에 자료 복구해서 이제 그거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이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서 소화가 되는지 이제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 이제 치매 아밀라제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고요. 그래서 다당류하고 이당류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연결된 그런 이제 당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흡수가 안 되고요. 이거를 다 이제 최종적으로 다 이제 쪼개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매 아밀라제에 의해서 일단은 이제 다당류와 이당류로 분류를 한 다음에 소장에서 이제 또 다시 췌장에서도 아밀라제가 나와서 이당류로 분해를 하고 그다음 스프레이즈, 말테이즈 용어들이 조금 어려우시지만 이제 앞으로 영양소 공부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용어들은 이제 이게 소화 효소구나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크레이즈, 말테아즈 등에서 이제 단당류로 이제 분해가 되고요. 이 분해된 이제 단당류는 우리의 소장에서 이제 흡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식이섬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화되지 않는 그런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중에서도 난소화성 소화가 되지 않는 탄수화물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게 식이섬유거든요. 식이섬유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죠.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하고 물에 잘 녹지 않은 불용성 식이섬유 이 두 개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소화되지 않는 우리가 수용성 그 식이섬유하고 올리고당은 미생물, 우리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대사 과정에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질들을 이제 흡착을 하거나 그 기능을 하면서 이제 대변으로 이렇게 배설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소화 과정을 좀 보셨고요. 그럼 이제 흡수된 포도당은 이제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은 우리의 혈액을 타고 이제 간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요. 간에 이동된 이제 포도당은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원으로 이제 쓰입니다. 특히 이제 뇌라든지 적혈구, 신경세포, 특히 이제 뇌 같은 경우는 포도당만 우리 주 에너지 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백질, 지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포도당을 주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뇌, 적혈구, 신경세포 이런 곳에서 이제 주 에너지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 저장을 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위급 상황이 될 때 우리가 또 음식을 섭취를 못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고로 우리가 계속해서 음식 섭취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또 필요에 의해서 운동을 또 할 때 에너지원이 모질란다든지 이럴 때도 이제 어느 일정 장소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간과 근육에 이제 글리코겐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이제 이 글리코겐이라는 거는 이제 다당류의 하나인데요. 이 글루코겐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분해해서 쓸 때 이제 이 구조가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분해가 될 때 양 말단 끝에서부터 막 분해가 되거든요. 중간에서 또 끊어져서 소화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이 가지 형태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모양이 돼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제 끝쪽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그거를 끊어내서 다시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제 쓰이게끔 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1, 2번 단계까지 잘 저장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이제 잉여 그런 탄수화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방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적당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게 지방으로 이제 전환이 되니까 이게 우리 건강에도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일으키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혈당은 우리 혈액에서 일정하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먹어서 이게 혈당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이제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이 인슐린이 이제 세포에다가 포도당을 이제 이동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우리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면 ATP 기전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이제 포도당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제 췌장에서 글루카곤,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 글루카곤 호르몬은 우리 포도당, 당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빨리 분해를 해서 포도당으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 부족한 혈액 안에 이제 혈당을 다시 채워줘서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이런 혈당 항상성 메커니즘을 이제 우리 몸은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인슐린의 저항성과 이제 당뇨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슐린 저항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도 모르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받아보면 당뇨예요,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고, 실제로 그 당뇨의 그 수치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슐린 저항성에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대사 증후군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걸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슐린, 우리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세포예요. 세포막에는 우리가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이제 세포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막에는 여러 가지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포도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인슐린이 그 역할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슐린 수용체하고 이렇게 맞물리면 여기 딱 맞물리면서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요런 원리로 우리가 이제 세포 내로 포도당이 이제 이동을 하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가 아까 그 세포막에 있는 그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이 들어와서 나 인슐린이야, 문 열어줘, 포도당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과정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이랑 맞물리면서 이제 이게 열리면서 포도당이 이제 안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두 가지예요. 제 1형 당뇨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이제 선천적인 당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 생성 자체가 이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인슐린 수용체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포도당을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어렵게 만든, 이게 이제 제 1형 당뇨, 선천적인 거고, 이건 사실 드물죠. 이건 드물고, 현대인들이 많이 이제 앓고 있는 그런 당뇨의 대부분이 이 제2형 당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혈액 내에 이제 혈당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이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순간 많이 과다 분비가 되겠죠. 과다 분비가 돼서 빠른 속도로 혈액이 이제 끈적거리게 되면 안 되니까 빠른 속도로 세포 안으로 이제 포도당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혈액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순간 이게 막 인슐린 많이 나와서 갑자기 일을 많이 해서 포도당을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저혈당 상태가 되잖아요. 이 저혈당 상태가 되면 우리 몸 어떻게 되죠? 다시 이제 뇌 시상하부에서 신호가 가서 혈당이 모질라.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당분을 또 과다하게 섭취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슐린의 과다 분비가 악순환이 되고, 이렇게 되면 고장이 나겠죠, 우리 몸이. 그렇게 되면서 인슐린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이것이 이제 현대인들한테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당뇨의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문제다.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대사 증후군, 이제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사 증후군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사 증후군이라는데 이런 증상들이 몇 개씩 이제 내 몸에 이제 동시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는 이렇게 보시면 다 하나다. 그래서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이런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혈당 조절 당연히 필요하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혈관이 끈적끈적해진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미세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생식기, 그다음에 콩팥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모이죠. 그리고 뇌에도 혈관들이 굉장히 미세혈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혈관부터 이제 신호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 혈당 조절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제 큰 혈관, 우리 몸에 있는 대혈관까지 그런 합병증이 발생하고 이것들 우리의 질병 그리고 또 이래서 건강을 이제 위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망막병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눈, 당뇨 때문에 실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분의 남편분이 지금 당뇨세요. 근데 거기는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당뇨를 이제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으로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의 시력 검사를 계속해서 이제 안과 가서 정기 검진을 하시는데, 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60대가 이제 다 돼가시는데 눈에 이제 시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이제 당뇨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실명이 될 원인 그래서 망막병증 15.9%가 이제 위험도가 더 증가하고 또 혈관 질환이 당연히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말기 신부전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50.2% 이게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심장 굉장히 콩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족부배양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족부에 염증도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면 일단 당뇨가 계신 분들은 염증이 발생하면 그게 잘 안 나잖아요. 그리고 수술 자체도 참 어려워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궤양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말단에 있는 혈액이 잘 가야 되는데 이제 그곳에 가지 못하니까 족부궤양이 7.8배 그로 인해서 절단하는 상황들이 이제 10배 정도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이거 당뇨 자체가 뭔가 순간 뭐 이게 걸렸다가 순간 심각해지진 않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위험한 게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많이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30대, 40대 아니면 지금 20대부터라도 이게 잘 식생활을 잘 하고 그다음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하고 이제 그 내장 지방의 좀 관계를 볼게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 여러분들 몸 이렇게 보시면 뭐 팔이나 다리나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렇게 거죽처럼 거죽 밑에 있는 그런 살들은 피하 지방입니다. 이런 건 사실 크게 건강에 문제는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체중 감량을 하시거나 그러면 좀 이게 많더라도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이 여러분들 배 안쪽에 있는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원래 이제 장에 있는 막이나 배를 보호하는 막 주변에 제가 소비자분들한테 이거 설명해 드릴 때 닭고기 이렇게 닭 사서 이렇게 배에 이렇게 바르면 그 안에 이제 그 장기들 있잖아요. 걔 주변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몽글몽글 들어가 있는 그런 지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닭은 그 지방이 좀 적고 어떤 닭은 그 지방이 많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건강하게 키운 닭들, 산에서 뛰면서 크는 닭들을 보면 거의 없어요. 안에 오히려 근육들이 굉장히 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말 질기게 잘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보시면 제가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그거를 좀 상상해 보라고 그러면 내 뱃속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 내장 지방들은 우리가 혈관을 타고 이제 돌아다니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우리가 대부분 지방이 이제 이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 내장 지방이 축적이 되면
염증성 물질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 당연히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니까 인슐린 균형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당뇨, 동맥경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리고 특정 유형의 암 발생률들이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인슐린 저항성들은 이제 우리가 막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식단을, 제가 이제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식단, 그러니까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빠르게 아까 고혈당 상태로 가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고혈당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천천히 소화돼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우리가 혈당 상승을 천천히 올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그런 식이섬유에 우리가 이제 잘 섭취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하시게 되면 뇌에서 우리가 인슐린 민감성을 이제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이 잘 맞아지게 되면 내장지방이 축적이 되는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이걸 좀 잘 예방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중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녁 식사 다 하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저는 강의 준비하느라 프로틴 한 잔 먹었는데, 보통 이렇게 요즘 또 뭐 코로나 때 엄청나게들 또 이렇게 주변 분 보시니까, 이렇게 보니까 살도 많이 찌시고 그랬잖아요.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이제 먹고 싶은 욕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말 루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밥을 먹었는데, 나는 밥을 먹고 이 체크하는 리스트가 몇 개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 찾아보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 떡이나 빵이나 뭐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게 계속 땡긴다.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 중독의 가능성이 많이 크고요. 그 다음에 저녁만 되면,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나는 습관처럼 먹는 게 있다. 그게 탄수화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음식 중독도 탄수화물 중독과 같은 범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칠맛, 여러분들 이제 감칠맛은 주로 이제 식품 첨가물에 있는 그런 MSG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식으로 먹는 치킨, 족발 뭐 이런 것들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습관적으로 먹는다 그러면 그 MSG에 있는 그 감칠맛이 새로운 맛으로 이제 등재가 됐다 그러는데, 그 맛도 하나의 중독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내가 탄수화물 먹지 않아도 밤늦게 아니면 일정 시간에 계속 같은 음식 종류를 이렇게 계속 먹겠다. 그럼 이거는 이제 중독성을 좀 의심해 봐야 되고요. 이 탄수화물 중독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원인도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식단에서 탄수화물 섭취를 이제 줄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건강한 식단의 이제 비율을 좀 보면, 전체 내가 그 식단에서 한 탄수화물 섭취는 50에서 55% 정도 비율로 좀 두면 좋고요. 그다음 단백질은 15에서 20%, 저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20% 이상 좀 늘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을 최대한 이제 좀 적게 드시는 게 좋겠죠. 좋은, 물론 불파 지방산도 섭취해야 되지만, 지방은 우리 전체 식단에서 20에서 한 30% 정도로 비율을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건강하게, 그리고 중독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건강이나 질병에 관련한 강의를 이제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인 원리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은 HPA-축 장애입니다. 이게 뭐지?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뇌 시상하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 뇌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그리고 우리 콩팥에 붙어 있는 부신. 이게 하나의 이제 서로의 신호를 주고받는 하나의 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P 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호르몬의 분비의 균형이 깨지면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먹고 싶은 욕구가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나 스트레스 받아. 그럼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막 자극적인 거, 막 매운 떡볶이, 엽떡 뭐 이런 거 드시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러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막 뭐가 드시고 싶잖아요. 그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몸의 원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몸이 이제 스트레스나
긴급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에서 이거를 이제 시상부에서 인지를 하고 우리 몸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 부신에서 스트레스 관련한 호르몬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부신 수질에서도 나오고 부신 피질 안에서도 나오고 밖에서도 나오는데 이 부신 수질에서는 이제 이렇게 짧은 스트레스 이렇게 받았을 때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것들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조금 스트레스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받는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계속 받는다 이러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이 코티졸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확 받거나 위급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예전에 이제 뭐 정말 내가 위급한 상황이야. 죽을 것 같아. 이제 그런 뇌에서는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그렇게 인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망을 가거나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당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막 아까 글리코겐에서 막 분해해서 빨리 포도당을 모으고 왜냐하면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도망가려면 뛰어야 되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혈당을 상승시키고 우리의 이제 위나 이런 소화기 계통으로는 이제 혈액을 덜 보내고 왜냐하면 여기다 다 통역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포도당 혈당들을 모으기 시작하면 혈당이 당연히 이제 상승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분 렙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자꾸 어려운 말 나오는데 렙틴과 그렐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렙틴은 어때요? 아, 배불러. 그만 먹어.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하시면 배가 이제 점점 불러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게 렙틴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계속 코티졸이 나오게 되면 혈당이 상승하면서 나중에는 이 렙틴의 저항성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렙틴 저항성도 마찬가지로 렙틴과 그렐린이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혈당이 계속 상승되는 상태로 가니까 이게 고혈당과 저혈당을 계속 커브를 보면서 이 렙틴에도 저항성이 생겨서 내가 불러 그만 먹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먹고 싶은 욕구가 배가 들찼으니까 계속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그러면서 이제 탄수화물 섭취 욕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어려워 모르겠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상승시키고 는구나. 그러면 내가 자꾸 탄수화물을 먹고 싶어지는구나. 그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 중에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끔 우리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이제 수면에 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저희 제품 중에서도 수면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 수면도 우리의 그런 식욕, 렙틴과 그렐린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적게 자면, 잠이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게 그렐린이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잠을 못 자잖아요. 매번 이렇게 부족하게 주무시면은, 이게 그렐린은 우리가 위에서 공복일 때, 배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거꾸로 렙틴하고 반대작용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그렐린이 증가하면 당연히 뭔가 먹고 싶겠죠. 그래서 음식 섭취 욕구가 이제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 경우도 이게 식욕을 계속 이제 먹고 싶은 욕구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논문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수면 부족이 경우는 렙틴이 부족하게 나오고 이제 포만감을 줘서 그만 먹어 이렇게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얘가 적게 나오고 그레인이 28%나 증가하고 그다음 공복감도 24% 증가, 그다음에 식욕도 23%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제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 먹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그런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장내 세균, 우리의 미생물에 의해서도 여러분의 죄가 아니에요. 많이 먹는 거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해균이 많을수록 탄수화물을 계속 먹고 싶은 그런 신호를 보낸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 몸의 장 내분비 세포에 의해서 이제 호르몬이나 효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만들어진 효소와 호르몬들은 우리의 장내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축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장에서 이 호르몬들이 뇌에다가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까 같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식욕에 이제 관련된 그렐린이라든지 렙틴 그런 호르몬들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인슐린도 조절을 하는데 이런 균형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장내 미생물들의 이제 유해균들이 많을수록 그렇게 되면서 당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장 속에 좋은 균들을 이제 그 비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좋은 유산균 섭취, 발효 음식, 그다음에 좋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장내 미생물의 좋은 환경을 이제 만들어서 유익균들을 많이 높여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할 때도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 세포의 당 대사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먹고 싶은 욕구를 상승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 부족. 당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 요거는 이제 뒤에 비타민 미네랄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요 당 대사에 관련한 중요한 영양소 중에 비타민 B군.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저희 이제 그 본사에서도 비타민 B군들 그 비타민 B 플러스 제품도 굉장히 많이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도 내가 당을 에너지화, 빨리 에너지화 시켜서 몸에서 써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이 된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탄수화물 중독 당연히 이제 우리 건강에 위협을 주는 거기 때문에 탈출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호르몬 체계 정상화 이제 조금 썸머리를 해보면 그래서 호르몬 체계 정상화 그래서 보튼을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소 비타민 C, 그다음 판토텐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미네랄이 필요하고요. 우리 이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식이섬유와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나 그다음 피로를 해소하고 그다음 비축적인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소 대사, 그러니까 부족한 영양소들이 비타민 B군, 크롬,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거지만 우리가 빨리 흡수되는 그런 음식들, 당지수, GI가 높은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고 그다음에 충분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단백질 섭취량을 우리가 식단에서 아주 적정 비율 잘 가져가면 이런 탄수화물 중독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GI 수치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할까? 우리가 이제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하는 기준으로 이제 GI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혈당 지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혈당 지수는 포도당을 내가 100g 섭취했을 때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100으로 두고 그다음 각 음식별로 내가 같은 양을 100g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만큼 이제 포도당에 의해서 기준을 놓고 얼마만큼 이제 상승하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혈당 지수인데 당연히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우리가 건강에 더 이득이겠죠. 그리고 또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그만큼 뭐요? 빨리 흡수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포 혈당을 그만큼 높여서 빨리 세포 안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아까처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당 지수가 보통 여러분들 한 중간 정도가 한 50에서 한 60 정도 되고 한 70 이상이 넘어가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리대로 높은 혈당 지수의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혈당을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우리의 공복 흉추를 자극하는 그렐린이 이제 나오면서 그렇게 많이 먹게 되고 또 지방 합성도 증가하고 아까 그 원리를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제 그런 원리고요. 그다음 반대로 낮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그다음 인슐린 분비도 억제해서 렙틴 호르몬의 영향을 가져서 우리가 훨씬 더 적게 먹고도 포만감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합성을 이제 감소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GI 수치가 낮은 음식은 이제 여기 뭐 제가 캡처해서 하느라 좀 잘 안 보이시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음식들이세요. 보면 고구마하고 감자 대부분 많이 비교하잖아요. 고구마하고 감자 둘 중에 내가 식사 대용으로 먹을 거야.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죠? 고구마가 훨씬 더 낫죠. 고구마가 GI 수치가 55인데 감자는 85입니다. 그럼 감자는 우리 몸 굉장히 빨리 이제 흡수가 된다는 얘기고 혈당을 빨리 올리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과일도 혈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일을 껍질째 드시면 당연히 그 안에 이제 과육과 과피 이제 식이섬유들이 많으니까 껍질째 사실은 이제 깨끗하게 닦아서 이제 드시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과,
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겨울이라 귤 많이 드시잖아요. 이거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양을 많이 먹으면 GI 수치가 낮은 식품이라도 양을 굉장히 많이 먹어.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귤은 그래도 다행히 33, 사과 36, 바나나, 포도. 이게 GI 수치가 낮아서 여러분들이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는데 밥을 먹고 내가 바나나를 또 먹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살을 찌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식사 대용으로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막 바나나를 막 여기다 두유 넣고 막 뭐 넣고 이렇게 쉐이킹을 해갖고 먹으면 사실 그거는 흡수를 굉장히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가 낮은 음식도 우리가 주스 형태로 갈아서 그렇게 먹는 거는 혈당을 빨리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태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라든지 뭐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 식물, 이런 그 야채 종류들은 GI 수치가 낮은 음식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이 안 찌는 음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 부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섭취하는 식품의 혈당 지수, 아까 GI하고 그 다음에 이 양 얼마만큼 먹느냐, 탄수화물의 함량을 같이 반영해서 정리한 값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당 부화 지수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GI 수치가 낮더라도 그거를 양을 많이 하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 부화 지수가 10 이하는 낮은 거고 20점 이상 높은 거는 20 이상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이제 당 지수하고 당 부화 지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식품별로 그래서 그램수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그렇게 이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지 않는 탄수화물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식단에서 이제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글루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밀가루를 음식을 섭취했을 때 생성되는 단백질입니다. 페스츄리 이렇게 막 맛있는 빵 이런 거 드시면 어때요? 그 안이 아주 그냥 쫀쫀하잖아요. 쫀쫀한 탄성을 가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글루텐이고 음식이 맛있다고 느끼게 해서 얘도 중독을 유발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글루텐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어느 정도 이런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글루텐 프리 그런 그 빵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도 표시해 놨지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식빵하고 글루텐 프리를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칼로리가 훨씬 더 많고 열량도 많고 지방도 많고 섬유소는 적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프리를 먹겠다고 우리가 글루텐 프리의 어떤 빵을 골랐는데 사실 이게 거꾸로 열량 많고 지방 많고 섬유소 적으면 사실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밀가루 음식을 줄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밀가루 음식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흰 색깔, 그죠? 설탕, 밀가루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좀 줄이는 게 좋고 이 밀가루는 계속해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빵을 계속 달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글루텐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소화기 이제 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말 그대로 당이 누수된다. 그러니까 당벽이 이게 짱짱하게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느슨해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헐거워지는 거예요. 장벽들이.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혈관을 타고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염증도 유발하고 그러면서 많이 걸리는 이제 질환들이 아토피, 비염, 천식, 뭐 아토피, 비염 이런 것들이 이제 아토피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이잖아요.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이런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들을 앓고 있죠. 비염, 천식, 그다음 피부 트러블, 그다음에 이유 없이 이제 근육통 같은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식단에서 내가 밀가루를 많이 먹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밀가루만 먹으면 나는 자꾸 배가 아파. 뭐 설사해. 그다음에 배에 가스가 차. 그리고 막 심할 때는 두통이 와. 이런 것들이 글루텐 블랙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 글루텐에 의해서 이제 우리 몸에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글루텐 블랙증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면역 질환, 우리 몸의 염증 질환, 각종 통증 질환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이 밀가루 음식 글루텐은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조금 줄여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인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액상 과당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콘 시럽에 포함된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가당 콘 시럽입니다. 액상 과당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식품 그 뒤에 보시면 표기가 돼 있고 또 표기가 액상과당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게 액상과당이구나 나쁘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데 이게 액상과당이라고 표기 안 되고 앞에 이렇게 영어의 앞머리를 짜서 HFCS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게 액상과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포도당보다 약 200%의 단맛을 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포도당을 넣는 것보다 이 액상과당을 왜 만들어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비용을 이제 줄이고 만들어야 되니까 단맛을 많이 내는, 조금만이라도 단맛을 많이 내는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낸 거죠. 설탕보다는 약 40%의 단맛을 내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이들 많이 먹는 탄산음료, 사탕, 주스, 아이스크림, 그리고 여러분 요리당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상과당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왼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혈액 속의 단백질이 이제 과당과 결합하게 만들어서 우리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염증 물질도 잘 생성하기 때문에 우리 혈관을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당이잖아요. 아주 고가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산으로 쉽게 전환돼서 우리의 간에 이제 지방간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고기도 안 먹고 뭐 술도 안 먹는데 나는 왜 지방간이 있어?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고 이런 GI가 높은 음식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액상과당들을 습관적으로 잘 섭취한다. 내가 그러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굉장히 많아요. 현대인들 건강검진 해보면 술 먹지 않는 여성분들도 이 지방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만과 당뇨. 당연하죠. 당연히 혈당을 빨리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하면서 우리가 아까 내장지방을 축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이제 여러분들이 음료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뭐 밖에서 사 먹어야 된다, 아이들을 사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뒷면을 여러분들 다 돌려보시죠. 저희들은 이제 계속 공부하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앞면에는 산무 첨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합성착색료 안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탕 안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고 네, 설탕 안 들어가 있다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자, 근데 뒷면을 돌아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액상과당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가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액상과당을 넣어서 오히려 더 나쁜 설탕보다 더 나쁜 액상과당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50% 이상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완전히 설탕 물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좀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좀 절제하도록 그렇게 좀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요리할 때도 요리당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표기법을 잘 확인하시고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다른 이제 향신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요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은 그럼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나쁜 애 같잖아요. 근데 과잉도 문제지만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탄수화물을 과잉했을 때는 대사증후군이 발생한다. 그래서 체지방 증가, 혈압 상승, 혈중에 이제 지질이 많아서 이제 고지혈증 이런 여러 가지 뇌 심혈관 질환하고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증상들 그런 전조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가 우리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 검진할 때도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허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허벅지하고 발목하고 합친 것보다 내 허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예전보다 내가 체중이 늘었는데 복부 쪽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배가 많이 나왔다든가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올랐다든가 혈압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공복혈당에 이제 이 수치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든지 HDL 수치가 낮고 LDL 수치가 높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이제 대사증후군에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이 뒷부분에 나중에 또 이제 건강 영양소 강의할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CLA라든지 그다음에 슬림스마트, 뭐 코엔자임 Q10 혈압 관련한 거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이제 처리하는 거 오메가3, 그다음 GLA, 그다음에 혈당에 관련한 거는 이제 식이섬유. 요거는 이제 뒤에 이제 계속해서 나올 얘기니까 그냥 한번 여러분 보시고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과잉도 문제고 지금 또 부족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그러면 내가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 지금 살도 쪘고 막 대사증후군도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막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 막 확 줄일 거야.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어, 탄수화물은 우리 인체에서 생명 유지에 활동이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가장 빨리 분해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부족할 때도 우리 몸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로 이제 분해해서 쓸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포도당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을 먼저 분해를 하거든요. 단백질을 분해해서 이제 포도당을 이제 합성하는데, 이게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로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백질이 자기 소화, 단백질 스스로 이제 막 자기가 분해해가지고 이제 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 단백질 어디에 있죠? 근육, 굉장히 많은데 근육이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간에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돼 있는 거, 그다음 뭐 심장, 신장,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단백질의 자기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근육이 많이 빠지죠. 그죠? 그리고 장기간으로 내가 기초대사량보다 막 줄여서 계속 한다.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근육이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거는 단백질을 계속해서 소화해서 자기 소화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그걸로 이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하게 먹어도 좋지 않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탄수화물 식사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면 지방도 나중에 이제 분해해서 씁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부족해서 이제 지방을 분해할 때는 이게 지방이 잘 완벽하게 태워져서 찌꺼기가 없으면 좋은데 이게 불완전 요소가 돼요. 그렇게 되면서 지방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우리 몸에 케톤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게 안 좋은 물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톤체가 생성이 되면 케톤체는 사실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도 쓰입니다. 골격근이나 심장 근육 이런 것들을 이제 평상시에 사용하는데 이제 뭐 뇌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도 없으면은 포도당이 없으면 얘를 가져다가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돼서 케톤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케톤체가 우리 몸에서 이제 축적이 되면서 한증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슐린 부종으로 인해서 케톤체가 이제 증가하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사실 나오거든요. 갑자기 막 내가 다이어트 심하게 그러다가 막 쓰러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의식과 이런 것들이 빠져서 다혈당 증세로 가면서 혼수 상태로 벌어지고 피로감이 계속해서 난 다이어트 한다고 막 탄수화물도 좀 줄여보고 이랬는데 난 너무 피로감이 계속 와. 물론 이제 영양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이제 탄수화물에서 섭취가 부족한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자체에서도 아세톤 호흡. 그래서 왜 그 탄수화물 엄청 줄여가면서 내가 다이어트하면 입에서도 이렇게 냄새, 안 좋은 냄새 나잖아요. 몸 안에서도.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도 증가하고 식욕부진, 그 다음 구토, 이런 산독증, 그 다음 복부에 통증이 오거나 이제 이런 산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이제 증상들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주변에 막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살 뺀다고 막 내 친구들 막 안 먹고 막 이렇게 다 줄여가면서 하는 거는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헬스 플레저, 이게 작년도에 이제 10대 키워드 중에 하나였잖아요. 말 그대로 헬스 플레저. 우리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는 막 굶고 극단적으로 막 운동하고 막 칼로리 엄청 줄이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꼭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즐거운 건강 관리를 하려면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건강 관리 한다고 해서 뭐 많이 먹고 막 그냥 뭐 많이 운동하고 이런다고 살이 막 빠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즐겁게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이제 체크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음식의 종류를 바꾸자예요. 자,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이제 섭취하는 거, 이게 열량 이제 섭취하는데 열량이라든지 혈당 지수가 대신 낮은 음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구마, 감자, 뭐 난 이거 다 좋아해 이런 구황작물 그런 데는 고구마를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그다음 과일도 조금 GI가 수치가 낮은 음식들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먹는 거. 빨리 먹게 되면 어때요?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 이 포만감이
식사를 하고 보통 10분 정도 지나야지만 이게 포만감이 생기는 호르몬, 렙틴 호르몬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빨리 먹게 되면 어때요? 그 작동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먹는 거. 그다음 우리가 거꾸로 식사하는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과일 먹는 게 아니라 채소나 과일 위주의 식사 먼저 한 다음에 걔네들은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하고 마지막으로 빵이나 떡, 밥 같은 탄수화물 섭취 이렇게 거꾸로 식사하는 것도 좋은 식사법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그런 재미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 찾기. 저희한테는 25cm 라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신건강 주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자는 수면에 관련된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실천하는 것들,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또 수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슬리포노믹스라고 그래서 이 수면과 경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수면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건강보조 식품도 나와 있고 수면을 유도하는 기계도 나와 있고 수면 관리 앱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차 종류도 있고 우리 요번에 오늘 그 프로모션 걸렸었죠. 출시된 아로마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 요법 이런 것들, 향요법, 향치료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제품 중에 이제 건강한 탄수화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아까 이제 식이섬유에 대한 중요성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식후에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억제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페고비트 플러스입니다. 얘를 한 2, 3일만 먹어도 여러분이 화장실 갔을 때 여러분의 대변의 양과 색깔과 냄새와 크기가 다 달라지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정말 사랑스러운 제품인데, 17가지의 과일과 통곡을 이제 담아서 황금 비율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우리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수용성 1, 불용성 3의 비율로 아주 적정한 황금 비율로 만들어진 식이섬유입니다. 그리고 1회에 17g. 현대인들 같은 경우 매일 식이섬유 25g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오리로 따지면은 거의 한 50개 가까이 정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식단에서 거의 식이섬유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가공식품, 초가공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고, 우리가 매일 그거를 만들어서, 바쁘니까 매일 만들어서 식탁에 올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대인들한테 식이섬유는 제 6대 영양소라고 제가 앞에 자료가 다 날라가서 자료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6대 영양소라고 할 만큼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구화가 되면서 식생활이 서구화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대장암이라든지 배실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장에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리에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기능성으로 인증을 받은 원료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비리 식이섬유 섭취 시 식후 혈당 상승 정도가 약 20% 그럼 엄청난 거거든요. 감소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저희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요. 파우더 형태로 됐고 무향이고 무맛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지고 다니시기도 편하고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뭐 물이나 음료에 그냥 타서 이렇게 좀 드시기 편한 요 아이는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이 없고 맛이 없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잘 섭취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꼭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소비자분들은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매일 그냥 정말 한 번씩 잘 섭취하도록 유산균하고 이제 그런 비타민 미네랄과 잘 섭취하도록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하버저스트 제품이에요. 이거는 강낭콩에서 추출한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고요. 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걸 섭취를 정량을 하시게 되면 하루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약 45%, 거의 절반입니다. 네, 그걸 억제하는데 사실 한 통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건강한 식단으로 좀 먼저 그걸 채우시고 그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충으로 해서 이런 식이섬유들을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과 식생활에 좀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또 어떻게 이렇게 매일 건강하게 적정하게만 먹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이제 우리가 과잉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지방으로 바뀌는 거를 막아주는 게
요 슬림 스마트입니다. 그래서 HCA,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에서 추출한 이 성분인데 이거를 하루에 1000ml 정도 먹었을 때 이제 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걸 막아주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 그림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여기 구연산 회로에서 이제 지방이 탄수화물이 과잉됐을 때, 포도당이 과잉됐을 때 얘네들이 이제 거꾸로 여기서 바뀌어서 지방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구연산 분해 효소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억제해 주는 게 HCA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방으로 바뀌는 그런 바뀌게 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지방으로 바뀌지 않게 해준다.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복부에 있는 내장지방과 피하지방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 HCA를 하루 1000mg 정도 잘 섭취했을 때 8주 정도 섭취했는데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을 지금 좀 많이 섭취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이걸 확 내가 건강 공부하고 오늘 정말 이렇게 막 경각심이라서 확 줄이고 싶다. 그렇지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제 이거 고대 그 속담인데요. 당신이 먹는 것의 3분의 1은 당신을 살게 하고 당신이 먹는 거의 3분의 2는 의사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공부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서 현명하게 우리가 건강의 식단을 잘 선택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냥 내가 무분별하게 먹었다면 지금은 우리 이제 건강이 정말 중요한 가치잖아요, 인생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서 또 건강한 탄수화물 잘 섭취하시고 또 체중 관리 잘 하셔서 여러 가지 그런 건강에 대한 문제들로부터 여러분들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